이번 편에서는 인간의 혁신적인 기술 발전들이 어떻게 부메랑처럼 우리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지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시간으로 시야를 확대할 때 우리가 먼 미래에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이야기하겠습니다. (6,600만 년) 전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소행성은 공룡을 모두 멸종시켰습니다. (7만 5천) 년 전에 수마트라의 토바 화산 폭발은 인류를 거의 멸절시킬 뻔했습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인류를 멸종시킬 만한 위험은 이런 대규모의 자연재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1945년 8월 6일 바뀌었습니다. 이날은 인간이 만든 두 개의 인공물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면서 단 몇 초 만에 20만 명을 몰살시키고 이 두 도시를 지상에서 없애버린 날입니다. 이날 이후로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바로 인간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전자를 바꿀 능력도 가졌고 시험관에서 생명체를 만드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DNA 서열 정보만 가지고 인공생명을 만들어냈고 멸종한 세균을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신이나 또는 억겁의 세월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마치 아이에게 칼을 쥐어준 것처럼 경험이 없는 호모사피엔스의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핵 폭발은 한 번에 그치고 탄도수의 제어가 가능하지만 잘못 만든 유전자나 인공생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상으로 퍼지고 오랫동안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조금 더 인간에 근접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면에서도 자신과 비슷한 것, 바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지만 사람과 같은 모습의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혼자서 자율보행을 하는 혼다의 아시모에서 혼자서 공중제비도 돌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까지 거의 모든 인간의 동작을 구현해내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까지 휴머노이드 로봇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보다 힘센 로봇에 인간보다 똑똑한 지능이 장착되면 그것이 인간을 위협하지는 않을까요? 자기 자신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조차 아무 준비 없이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악마를 소화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옥스퍼드대의 인류미래연구소를 설립한 철학자 닉 부스트롬은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섣불리 잘못 건드린 유전자, 인간이 만든 인공생명체나 나노로봇 같이 전에 없던 인류의 발명들이 아무 준비 없는 세상에 나온다면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것을 취약한 세계 가설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스트롬은 또 위험한 기술들을 항아리에 든 검은 공에 비유를 합니다. 이 검은 공은 좋은 기술인 흰 공들이 가득 찬 창의성의 항아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금까지는 흰 공을 집어들었는데 어느 날 실수로 검은 공을 꺼낸다면 아무 준비 없는 세상은 파멸의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1985년) 지구 성층권에 오존층이 뚫린 사진의 공개로 인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활동의 궤적이 지구 대기에 영향을 미친 흔적인 것이죠. 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어떤 흔적을 남겨놓았는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제지구권 생물권 프로그램이라는 연구단체가 산업혁명 이후에서부터 최근까지 모든 사회경제 지표와 지구 시스템의 지표를 모았습니다. 모든 그래프를 그려서 모아보니 세계 인구, GDP, 에너지 사용량, 또 이산화탄소 농도나 오존 농도, 이런 24개의 지표가 1950년대를 기점으로 마치 로켓들이 동시에 발사되는 것처럼 일시에 폭증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폭주하는 자동차의 대시보드 같은 이 인상적인 그림은 거대한 가속이라고 불리며 인류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가속은 호모사피엔스가 땅속에 있던 광대한 양의 화석 에너지를 꺼내면서 생긴 일입니다. 인간으로 인해 기후 생태가 완전히 바뀌자 오존층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폴 그루첸 박사는 지금의 시대를 인류세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할 때는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얼마나 올랐냐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현재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도씨 이상 올랐습니다. 1도씨 상승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살면서 실내 온도 1도씨 변화는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지구 전체 지표면의 1도씨 상승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무심코 지내는 동안 빈번한 자연재해와 열대 같은 여름, 그리고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생기기 시작하자 이제서야 뒤늦게 체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대로 살며 제어 없이 계속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지구의 온도는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2도씨 오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멸종은 확산되고 아열대 범위는 우리나라 코앞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열대성 전염성이 올라가고 경작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식량 부족이 심해질 것입니다. 남극이나 그린랜드, 시베리아의 빙하나 영구 동토층은 녹아나기 시작할 것이고 피지나 몰디브 같은 아름다운 섬들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대표들은 2015년 파리에 모여서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파리 협정을 맺습니다. 파리 협정의 목표는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상승 이하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1.5도씨 상승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목표가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1.5도씨면 1.5도씨고 2도씨면 2도씨지 2도씨를 이하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2도씨 상승은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입니다. 2도씨를 넘어간다는 것은 복원이 불가능한, 말하자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인류는 쇠퇴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대신 2도씨 이하를 지킨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후손들이 복구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는 선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1.5도씨 상승 이하로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구적으로 성장과 소비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노력을 해도 1.5도씨 상승 이하로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2.0도씨 상승 이하도 굉장히 버겁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후행동추적이라는 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한 2021년 글래스고 당사자국 총회에서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 정도로는 지구 온도가 100년 후가 되면 2.4도씨 상승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삶의 후반부에 지금보다 더 심한 열대어와 태풍, 허리케인과 같은 빈번한 자연재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의 저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물, 거주지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공황이나 사회불안까지 일으켜서 심지어는 전쟁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위기는 인류가 처한 위협 중에서 가장 집요하고 다루기가 어려운 위협이 될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는 수학 가속 현상이라는 것이 일관되어 나타납니다. 지구에 최초의 생명이 탄생하고 다세포 생명이 나타나기까지는 24억 년이 걸렸지만 거기서 영장류가 나타나는 데는 12억 년이 걸렸고 거기서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나는 데는 1억 년이 안 걸렸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농업혁명을 일으키는 시간까지는 30만 년이 걸렸지만 산업혁명은 만 년이 안 걸려 나타났고 불과 200년 만에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반세기 동안에 유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로봇, 나노기술 등 전에 없는 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글의 기술이사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2006년 세계적인 방향을 얻은 져서 특이점이 온다 해서 그런 인류 역사의 가속 현상을 볼 때 지금의 혁신적인 기술이 수렴되면서 갑자기 2045년쯤 기술적 특이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이점이란 블랙홀의 중심이나 빅뱅의 최초점처럼 더 이상 정의할 수 없거나 무한대가 되는 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죠. 그렇다면 기술적 특이점이란 무엇일까요? 커즈와일은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술혁명이 계속되면 2030년대부터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2030년대 말이 되면 우리 마음을 컴퓨터에 백업을 할 수 있게 되고 2040년대가 되면 분자 단위에서 모든 물질을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45년이 되면 인간의 뇌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이 결합하면서 그 총합이 생물학적 지능의 총합을 넘어서는 바로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의견에 동의할까요? 가장 보수적인 기관인 미국 국립과학재단 역시 인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이라는 보고서에서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정보 기술, 인지과학의 발전이 어느 날 수렴이 돼서 엔빅 융합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인간의 능력이 전과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시험 비행 중 추락사고로 눈과 팔 그리고 다리를 잃고 그것을 기계로 바꾼 바이오닉맨이 나타납니다. 사이보그 초능력자 이야기죠. 이 드라마가 시작되는 도입부에는 중상을 입은 주인공을 앞에 두고 정보기관 국장이 하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를 더 강하고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질병과 노화를 극복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학기술이 아예 호모사피엔스를 더 진부한 존재로 진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트랜스휴머니즘 사상가들입니다. 이들은 언젠가 우리가 스스로를 초월해서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의도하든 않든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개조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인다든지 생각만으로 사람이나 컴퓨터와 소통을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가 되자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미세 전극을 뇌에 심고 뇌파로 컴퓨터의 커서를 움직여서 이메일을 꺼내보거나 전자팔로 커피를 따르게 하거나 발로 축구공을 찰 수 있게 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2019년에 프랑스의 크리나텍 연구소에서는 이런 장치를 외골격 로봇에 연결해서 사지마비 환자가 걷도록 합니다. 하이텍 기업가들은 이 분야에서 한술 더 뜹니다. 일론 머스크는 머릿속에 블루투스 장치를 심겠다는 생각으로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2020년에 뇌에 심는 조그만 칩과 이것을 심는 수술 로봇을 공개합니다. 링크라는 이 칩은 한번 머리에 심고 충전을 하면 24시간 사용할 수 있고 반경 10m로 수집한 정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개골 안에 스마트워치와 같은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거는 그보다 더 산뜻하고 안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머리에 헤드셋을 쓰고 뇌의 혈액산소 상태를 측정해서 메시지를 작성하는 헤드마운트 광학기계라는 기계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2013년 듀크 대학의 연구팀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뇌에 미세 전극을 심은 두 마리의 쥐가 서로 습득한 정보를 전극을 통해서 교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마리의 쥐의 뇌를 연결하자 이번에는 서로 협동해서 날씨를 예측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뇌와 뇌를 연결하자 정보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자들은 뇌와 뇌의 인터페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에도 비슷한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2018년 워싱턴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진들은 3명의 인간 실험자가 전극을 부착한 모자를 통해 서로 뇌파를 교환하고 그것으로 테트리스와 비슷한 게임을
공동으로 하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시스템을 브레인넷이라고 불렀습니다. 연결은 호모사피엔스의 특성입니다. 5만 년 전 어느 시기에 호모사피엔스의 뇌에 여러 지능 영역이 갑자기 연결되면서 인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언어의 연결은 호모사피엔스를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전파가 세상을 묶고 인터넷이 지식을 연결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과 메타버스의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의식조차 기계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인드 업로드라는 분야입니다.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미 호모사피엔스는 만년 전 유전적 진화는 멈췄지만 새로운 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진화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까요? 또 이 진화가 끝나면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우리가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면 그것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호모사피엔스는 멸종되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의 시야를 우주적 시간으로 넓혀봅시다. 우리는 지구에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지만 그래봐야 그 시야는 한두 세대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칼 세이건의 표현에 의하면 지구 역사를 1년으로 잡는다면 인류 문명의 역사는 12월 31일 자정을 앞둔 마지막 10초 잠깐 번뜩인 불꽃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걱정하지만 15,000년에서 30,000년이 지나면 지구는 다시 빙하기로 회귀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홍적세 빙하기 사이클 4번째 간빙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질학자들은 2억 5천만 년이 지나면 모든 대륙이 하나로 모여서 최후의 대륙인 판게아 올티마라는 것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점점 뜨거워져서 10억 년이 지나면 지구는 금성처럼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이 될 것입니다. 50억 년이 지나면 태양은 연료를 다 소진해서 조그만 백석 외성이 되고 태양계는 그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때쯤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우주선 제작회사 스페이스X를 설립하면서 한 국제회의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류는 미래에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 행성으로 분산되어 살거나 지구에 갇혀 결국 멸종하거나. 우주적 시간으로 볼 때 지구는 소멸합니다. 그 안에 서식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억 년의 우주적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호모사피엔스가 생물학적으로 존재한다면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지구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 말대로 우리가 다중 행성종이 되는데 성공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탈출은 호모사피엔스의 본성입니다. 먼 옛날 호모 에렉투스는 200만 년에 걸쳐서 전 세계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선조는 아프리카를 벗어나 10만 년의 세월에 거쳐서 전 지구로 퍼져서 결국 이 지구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후손이 선조들의 전통을 따라서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나가서 우리 종의 생존을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나 애니메이션 건담에 나오는 우주 거주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절한 거주지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행성 간 여행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추진력을 달아 태양계 밖 새 거주지를 찾아서 세대를 이어가며 장대한 여행을 하는 대형 운반선으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형태를 변형하고 정신만 존재하는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트랜스휴머니스트나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기억을 기계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부에 걸쳐 호모사피엔스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600만 년 전 사바나의 가녀린 한 줌의 종에서 시작한 호모사피엔스는 맹렬한 투쟁과 기적적인 행운의 결과로 마법과 같은 범용지능을 얻었습니다. 생물학종에서 문화종으로 거듭난 인류는 범용지능과 함께 한쪽으로는 통제욕구, 다른 쪽으로는 혁신본능이라는 생물학적 표현량의 인도로 지구를 개조하고 그 이후에 가상의 세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호모사피엔스는 스스로의 지능을 기계로 모사해내고
자신의 유전자를 편집하면서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진화로 이어질지 멸종으로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인류를 끌어온 생물학적 표현형이 미래에도 같은 길을 인도할까요?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까지 호모사피엔스가 그린 궤적의 몽타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재료로 미래를 상상해 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강좌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